급성장하는 회사에서 개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직 상승하는 커머스 분야에서 일하는 경험이 쉽지 않다 싶어가지고 에이블리라는 서비스 자체가 하루에 100만 명도 넘게 들어오는 서비스인데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뛰어난 몇몇 분들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정말 열심히 다 같이 해서 잘 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발 외적으로도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오픈 커뮤니케이션 기조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팀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직접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윤입니다. 오늘 저와 예영님은 웹툰 PSD 라이브러리 개발기라는 주제로 발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바이너리 파일을 다루는 경험이 비교적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타입스크립트 언어 베이스로 바이너리 파일을 다루면서 얻었던 지식과 경험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PSD 라이브러리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포토샵 파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고 뒤 이어서 라이브러리 성능을 끌어올린 경험에 대해서 같은 팀 동료 개발자인 예영님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간단한 이 GitHub 배지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GitHub 스타 수가 700개 4배 정도인데 좀 오늘 발표를 또 들으시고 또 사용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스타 눌러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포토샵 파일을 다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피그마나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긴 하지만 디자이너가 포토샵 파일로 작업한 화면 디자인을 열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파일을 열어보는 것과는 별개로 또 웹에서 포토샵 파일을 보여줘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혹시나 포토샵 파일 구조를 뜯어보셔야 했던 적은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 아무래도 작가님이 만든 원고를 다루는 앱을 개발할 일이 많았는데요. 이 많은 작가분들이 어도비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툰 원고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포토샵 파일을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룰 때 파일 정보를 로컬 환경에서 바로 얻을 수 있다면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토샵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 웹 브라우저에서 해당 파일을 미리 볼 수 있다면은 잘못된 파일을 선택해서 다른 파일을 업로드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토샵 라이브러리로 파일을 파싱하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포토샵 파일 속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부터 색상 관련 정보, 그리고 파일에 포함된 여러 가지 레이어랑 거기에 적용된 효과들,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말씀드렸던 파일 미리 보기 컴포넌트를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요. 인풋 엘리먼트에 포토샵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마임 타입을 적어주고요. 파싱이 끝나서 획득한 이미지 관련 데이터들을 캔버스 엘리먼트에 올린 다음 캔버스 엘리먼트에 올리면은 이 미리 보기 컴포넌트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토샵 파일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체크무늬 배경 위에 두 개의 직사각형 그리고 하나의 텍스트가 적혀 있는 포토샵 파일이 있습니다. 이 포토샵 파일은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 4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겹쳐져 있는 레이어들을 따로 분리하고 각각의 레이어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코믹 산스라고 적혀 있는 이미지는 가로, 세로 크기가 355픽셀, 세로가 57픽셀이고 세로의 위치가 267픽셀이라고 파싱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출한 이미지 데이터랑 위치 정보를 토대로 다시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을 하면은 왼쪽에 포토샵 파일 미리 보기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기 전으로 잠시 돌아가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포토샵 파일을 읽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하나는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 분석한 메타 정보를 다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사용자가 보고 있는 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는 방식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PSD 툴즈라고 이 파이썬 언어 기반의 강력한 라이브러리가 이미 시중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해당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이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포토샵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지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열고 분석하는 데에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장단점은 완전히 서버랑 반대가 되는데 로컬에서 파일을 분석할 때의 장점은 네트워크를 타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호출 비용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근데 반대로 단점으로는 이 PSD 툴즈와 같은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일 것입니다. PSD 툴즈와 같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아니더라도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이미 시중에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PSD.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PSD 라이브러리의 npm 페이지를 캡처한 건데 다운로드 수가 1000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이게 포토샵 파일을 다루는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포토샵 파일을 파싱하는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PSD.j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PSD.js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크게 4가지 정도 이 과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번들링된 코드 용량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PSD.js 라이브러리의 이 코드 사이즈가 약 1MB가 넘는다고 npm에 나와 있는데 이게 메가바이트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라이브러리 치고 용량이 크지 않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행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었습니다. 이게 포토샵 파일이 용량이 클 경우에는 파일을 파싱하고 이미지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확인됐는데요. 이 작가분들이 원고를 작업할 때에는 컷 단위로 PSD를 쪼개서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컷을 집어넣어서 한 번에 크게 파일을 만들어서 작업하시다 보니 이 포토샵 파일 하나당 크기가 매우 큰 경우도 빈번해서 이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PSB 파일 형식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포토샵 파일 크기가 커질 경우에 이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은 PSD 형식이 아닌 PSB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분들이 만든 원고는 크기가 큰 경우가 많고 따라서 PSB 형식인 경우가 많은데 해당 형식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크리티컬했는데요. 한글이라든지 한자와 같은 유니코드 문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동양권 작가분들이 많아서 한글이나 한자로 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일이 많은데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가지고 웹툰 PSD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좀 자랑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웹툰 PSD 라이브러리는 위 4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면서 성능도 개선되고 번들링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번들링 용량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드렸던 PSD.js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이게 PSD.js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외부 의존성을 가진 라이브러리였는데요. 이 웹툰 PSD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부 의존성이 하나도 없도록 개발했기 때문에 번들링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행 속도는 동일한 포토샵 파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돌려보았을 때 대략 7배 정도 빠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PSD.js 라이브러리는 ES6 문법이나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웹툰 PSD는 다양한 최신 내장 객체를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PSB 대용량 형식의 파일도 또 지원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한글이나 한자와 같은 유니코드 문자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포토샵 파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포토샵 파일의 명세는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세하게 이 파일 명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A4로 약 50장이 넘는 분량이라서 자세하긴 자세한데 포토샵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보니 일부분은 직접 포토샵 파일 바이너리 정보를 뜯어가면서 파싱을 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충실하게 이 문서가 공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포토샵 파일은 크게 5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파일 헤더는 그냥 막대기로 그어져 있고 나머지 섹션들은 화살표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 헤더 같은 경우는 고정된 바이트 길이의 공간을 차지하는 그 데이터가 담겨 있는 섹션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섹션들은 데이터 양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길이를 갖기 때문에 그 길이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블록이 있고 해당 블록을 참조해야만 섹션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비 문서가 이와 같이 좀 사소한 디테일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 없이 이 파일 구조를 해설하는데 그에 대한 좀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파일 헤더부터 살펴보면은 이 파일 헤더는 바이너리 데이터에서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는데 정상적인 포토샵 파일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시그니처 정보부터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 그리고 포토샵 파일에 대한 기타 좀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섹션입니다. 두 번째로 컬러 데이터는 이 포토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 값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한 인덱스드 컬러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미지 리소스는 포토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편집기의 상태 값을 저장하고 있는 섹션입니다. 이미지랑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포토샵에서 편집 중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랑 마스크 인포메이션은 레이어랑 그 레이어 그룹에 대해서 각각의 메타데이터 정보와 이미지 픽셀 데이터 그리고 이 레이어에 적용되어 있는 효과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섹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레이어에 효과를 적용해서 최종 합성된 썸네일 이미지 데이터를 담고 있는 섹션인데요. 이 이미지는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 맥북 파인더에서 포토샵 파일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미리 보기 창을 팝업했을 때 포토샵 파일에 썸네일 이미지가 보여진 화면입니다. 이 썸네일 이미지는 맥 파인더가 포토샵 파일의 모든 내용을 전부 파싱한 게 아니라 이 이미지 데이터 섹션만 가져와서 보여주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맥 파인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포토샵 파일에 대해서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때 이 섹션을 참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섹션의 존재 덕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데이터를 읽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포토샵 파일 구조에서 제일 첫 번째 섹션이었던 파일 헤더 섹션을 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가 파일 헤더 섹션에 대해서 포토샵 명세에 나와 있는 정보인데요. 표와 같이 왼쪽에 바이트 단위로 그 길이 정보가 있고 오른쪽에 블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디스크립션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부터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먼저 시그니처 블록이 있어서 이 바이너리 데이터가 정상적인 포토샵 파일인지 판별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은 이게 글자가 좀 작으실 수 있겠지만 always equals to 8bps라고 적혀 있어서 언제나 시작 부분은 8bps여야 한다라고 명세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파일의 버전 정보랑 영어로 초기화된 빈 공간, 그리고 포토샵 파일의 높이 길이 정보랑 가로 길이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로 맨 첫 번째 4바이트 블록의 이 시그니처 블록과 이미지 높이 블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블록들을 읽으려면은 바이너리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인 어레이 버퍼 객체를 얻어야 되는데요. 어레이 버퍼 객체를 얻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 인풋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고 타입 속성을 파일로 지정한 다음에 해당 인풋 엘리먼트의 체인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하고 파일 리더를 하나 생성해서 인풋 값이 체인지 할 때마다 밸류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이 파일 리더한테 던져주면은 이 파일에 대한 어레이 버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파일 헤더 명세표랑 방금 얻었던 어레이 버퍼 객체를 지금 사실 실제로 이렇게 메모리 존재하진 않겠지만 이거를 배열로 도식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맨 앞에 4바이트짜리 시그니처 블록이 있고 뒤 이어서 버전 블록, 0으로 초기화된 블록, 높이 블록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좀 값이 담겨 있는 줄로 내려가 보면은 디스크립션에서 시그니처 블록은 8bps라는 문자열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버전 블록은 1이 담겨 있어야 됐고 6바이트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었고 마지막에 이미지 높이 블록은 지금 읽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이미지 높이가 1280 픽셀이다라고 가정해서 한번 파일을 파싱해 보겠습니다. 이 시그니처 블록 값을 좀 바이트 단위로 표현해 보면은 이 첫 번째 바이트에는 56, 두 번째에는 66, 세 번째에는 80, 이런 식으로 담겨 있을 거고요. 이 첫 번째 바이트 56을 아예 비트 단위까지 펼치면은 00, 111, 000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 시그니처 블록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56, 66, 80, 83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56이라는 건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이 숫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겠죠. 이 아스키 코드에서 문자를 획득하는 방법은 스트링에 from 캐릭터 코드라는 스태틱 메서드가 있는데 이 해당 메서드를 호출해가지고 아스키 코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열 값을 순회하면서 그 숫자를 아스키 코드로 다루고 그 아스키 코드를 문자열로 바꾸면은 8bps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얻는 데이터가 8bps가 아닐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서 어떠한 에러를 발생시켜서 이 사용 주체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 유효하지 않은 포토샵 파일을 읽으려고 시도했다고요. 이번에는 포토샵 이미지의 높이 정보를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시그니처는 문자열 타입이었는데 이번에는 숫자 정보를 읽어야 됩니다. 읽으려는 하나의 10진수 숫자가 총 4개의 바이트에 걸쳐 담겨 있는데요. 예시 데이터는 1280이었는데 이 1280이라는 숫자가 각각의 바이트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도식화해 보면은 4개의 바이트에 각각 0050이라고 담기게 됩니다. 이 5라는 숫자를 비트 단위까지 펼쳐서 도식화해 보면은 101이라고 담겨 있을 텐데요. 이 값을 8만큼 비트 이동, 즉 시프트 연산을 하면은 1280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8만큼 비트 이동 연산을 하는 이유는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인데요. 이 5라는 숫자는 바이트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두 번째 바이트에 담겨 있기 때문에 8비트만큼 비트 이동 연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0050이라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수식을 좀 코드로 만들어 보면은 먼저 배열에 순환할 때 인덱스 정보를 가져오고 이 인덱스 값에 8만큼 곱해서 비트 이동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를 모두 누산해서 하나의 10진수 값으로 만들면은 1280이라는 숫자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 헤더 섹션이 아닌 다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레이어의 가로 세로 위치 정보를 읽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한 가지를 더 신경 써서 읽어야 됩니다. 아까 높이 정보를 읽을 때에는 단순히 바이트 정보를 읽어서 그거를 10진수로 바꾸면 됐었는데 문제는 높이 정보는 음수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이 위치값 정보는 음수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레이어의 가로 세로 위치값은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음수일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읽을 때에는 이해보수를 취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공식 문서에 해당 블록의 타입이 문자열인지 넘버인지, 넘버일 경우에는 사인드 인티저인지 언사인드 인티저인지 이런 걸 전혀 알려주진 않는데요. 이 디스크립션을 잘 읽어보고 해당 값이 음수이겠다 싶으면은 사인드 인티저로, 만약에 없겠다 싶으면 언사인드 인티저로 읽으면서 이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야 됐습니다. 이게 학부에서 컴퓨터 구조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좀 프론트엔드 개발을 오래 하다 보니 이 이해보수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랬었는데 이 프론트에서 쓸 일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은 사인드 인티저로 취급할 경우에는 맨 앞에 비트가 0의 경우에는 양수로, 1일 경우에는 음수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보수를 취해주는 방식이라든지 문제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숫자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제 직접 기능을 개발해야 됐다면은 너무나도 개발해야 될 사항이 많았을 텐데요. 다행히도 브라우저에서는 데이터 뷰라는 내장 객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객체만 사용하면은 앞서 그 데이터들을 읽으면서 아스키 코드를 바꾸고 시프트 연산을 하고 이런 코드를 작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데이터 뷰를 사용하면은 플랫폼 자체에 엔디안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어레이 버퍼에서 비교적 쉽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어레이 버퍼를 하나 만들고 이 화면에 보이는 이진수 숫자를 하나 저장을 해볼 건데요. 이 버퍼를 데이터 뷰에 집어넣고 인티저 8 메서드 호출을 하면은 마이너스 91이라는 숫자를, 반대로 언사인드 인티저 8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165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숫자에서 맨 앞자리가 1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인드로 취급하느냐 언사인드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10진수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실행할 때 숫자로 0을 넣어주신 걸 보이실 텐데요. 이게 첫 번째 인덱스부터 정수형 자료형 비트를 읽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객체를 쓰면은 각각의 이 블록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리하게 읽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바이너리 파일을 읽는 라이브러리의 동작 과정은 이 모든 블록들을 방문해 가면서 정보를 추출해 가는 과정의 연속인데 이 개발자가 모든 이 블록의 위치 값을 계산해 가면서 이렇게 긴 내용을 연속적으로 읽는 건 되게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비트 위치 값을 저장하고 있고 개발자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4바이트를 읽어줘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객체가 있다면 비교적 쉽게 어레이 버퍼 객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한 게 이 커서 객체입니다. 이게 파이썬이나 러스트 같은 언어에서는 커서도 네이티브 객체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쉽게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커서 역할하는 객체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아서 하나 간단하게 구현해서 포토샵 파일을 파싱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 커서 객체는 어레이 버퍼를 필드로 가지고 있고요. 이 어레이 버퍼에서 몇 번째 바이트를 읽고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저장하는 필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나 리드 스트링과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메서드를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개발자가 이 리드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넘버 값을 반환하게 되고 또 자신의 포지션 필드를 +1 해가지고 다음 위치로 갱신해 줌으로써 개발자는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이 데이터 블록이 몇 번째, 어느 바이트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읽고 싶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포지션이 있고 똑같은 1바이트를 읽는다고 했을 때 이 리드 메서드로 이 8비트를 unsigned 인티저로 읽으면은 165라는 숫자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signed 인티저로 읽으면은 -91이라는 숫자를 또 아니면 난 이거 아예 문자열로 읽을래 리드 스트링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번에는 위안화 단위의 문자열 캐릭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커서 객체를 가지고 맨 첫 블록, 시그니처 블록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이미지 데이터 섹션까지 모두 읽는 과정을 마치면은 마침내 포토샵 파일을 파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샵 파일에 대한 간단한 구조랑 포토샵 파일을 어떻게 라이브러리에서 파싱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읽는 방법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더 빠르게 성능을 끌어올려서 파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예영님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강예형입니다. 우선 앞부분 발표하느라 수고하신 이동현 개발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PSD 파서를 성능을 개선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PSD 파서를 직접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성능입니다.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기반 PSD 파서는 느렸습니다. 저희는 파서를 만들면서 기존의 파서보다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파싱 속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큰 파일을 하나 여는데 15초나 걸리던 것이 약 1초가량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초는 짧은 시간이지만 더 빠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코드를 최적화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어떤 코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걸 병목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PSD 파일을 파싱할 때 어떤 작업이 오래 걸리는지 분석해 봤는데요. PSD 파일의 내용물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레이어에 들어있는 이미지 데이터, 그러니까 레이어를 구성하는 픽셀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의 이름, 레이어의 위치, 투명도, 효과 이런 다양한 부가 정보인데요. 이를 저희는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PSD 파일은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에 비해 픽셀, 이미지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파싱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디코딩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작업을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PSD의 이미지 디코딩을 개선하려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PSD 파일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픽셀을 저장하기 위해서 압축을 합니다. 이미지 압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Run Length Encoding 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식은 색깔이 같은 픽셀이 여러 개가 반복될 때 첫 번째 바이트에 픽셀 개수를 저장하고 두 번째 바이트에 그 픽셀의 색깔을 저장을 합니다. 압축을 풀 때는 이 반복할 개수만큼 픽셀에 그 색깔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실제 픽셀의 색깔을 표현할 때는 빨강, 초록, 파랑, 그러니까 RGB의 투명도인 알파 값까지 총 4개의 값을 사용하는데요. 이를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압축할 때는 각 채널의 값을 따로따로 저장했다가 디코딩할 때 하나의 픽셀로 합치게 됩니다. 이 RLE 방식은 매우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압축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최적화를 적용해 봤는데요. RLE 자체가 워낙 간단한 압축 방식이다 보니까 알고리즘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최적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식은 1바이트 단위로 값을 읽고 쓰는 작업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아무래도 C나 C++, 자바와 같은 언어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1바이트를 다루는 저수준의 작업은 고수준의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혹시 맞춰보실 분 있나요? 네, 한번 지금 손 들어주시면 한번. 정답입니다. 바로 웹 어셈블리입니다. 바로 웹 어셈블리라는 기술입니다. 웹 어셈블리는 자바스크립트의 성능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기술입니다. 저수준의 바이트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자바스크립트보다 더 빠르게 코드를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웹 어셈블리를 아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웹 어셈블리를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 테니까 자유롭게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래도 아시는 분 몇 분이니까 너무 반가운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밖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발표를 좀 보고 이미 아시는 분들 좀 같이 공감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웹 어셈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실행하는 코드가 우리가 익숙한 자바스크립트 같은 텍스트가 아닌 이진 코드, 바이너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읽고 이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람이 읽거나 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컴파일된 웹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아닌 바이너리,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개발자가 이거를 손으로 직접 짤 수는 없겠죠. 대신에 웹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짠 코드를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C나 C++ 같은 언어로 만든 코드는 컴파일러를 거쳐서 프로그램으로 바뀌죠. 웹 어셈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컴파일한 코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exe 같은 실행 파일이 되는 게 아니라 wasm 확장자를 가진 바이너리가 되는데요. 이건 컴퓨터가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의 엔진을 한번 거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처럼 어디서나 어떤 브라우저에서나 실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웹 어셈블리를 쓰려면 잘 알아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웹 어셈블리는 자바스크립트와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손실, 오버헤드가 발생을 좀 합니다. 또 하나는 웹 어셈블리가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며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배포가 좀 복잡해집니다. 저희는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오버헤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help라고 하는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웹 어셈블리한테 문자열을 전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웹 어셈블리와 자바스크립트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 환경은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없습니다. 즉 웹 어셈블리한테 이 help라는 문자열을 그냥 갖다가 읽어라 라고 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웹 어셈블리로 복사해 줘야 합니다. 이 또한 복사할 수 있는 형식은 바이너리 뿐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바이너리로 변환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각 문자를 ASCII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웹 어셈블리로 복사합니다. 이제 웹 어셈블리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웹 어셈블리가 처리한 결과물이 또 다시 문자열이 나왔다. 그럼 이걸 다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복사를 하고 변환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 손실이 생기고 웹 어셈블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코드가 빨라진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웹 어셈블리는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실행이 안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처럼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에 넣어서 불러오는 게 안 돼요. 웹 어셈블리를 실행하려면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바이너리를 서버에서 어레이 버퍼 형태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webassembly.instantiat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에 바이너리를 넘겨줘서 모듈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웹어셈블리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임포트문으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과 비슷하죠.
이 방식은 좀 번거롭습니다.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웹뿐만 아니라 서버 환경에서도 저희 라이브러리를 쓰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웹과 서버에서는 이 wasm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웹에서는 파일을 불러올 때 저희가 fetch로 HTTP 요청을 보내서 파일을 받아오죠. 서버에서는 그 파일 시스템 API로 파일을 읽어와야 됩니다. 근데 라이브러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현재 실행되는 환경이 웹인지 아니면 서버인지 파악해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겠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웹 개발할 때 다들 번들러를 쓰시죠? 주로 많이 쓰는 번들러는 전통의 웹팩, 2인자 롤업도 있지만 요즘 아주 핫한 비트, 그리고 숨은 강자인 파셀도 있습니다. 이 번들러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이미지나 CSS 파일과 같은 아셋도 함께 합쳐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각 파일을 올바른 위치로 복사해서 잘 로딩될 수 있게 하고요. 그런데 웹어셈블리는 번들러마다 현재 지원하는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파일을 직접 불러오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임포트 문법을 좀 응용을 해서 불러올 수 있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웹팩은 웹어셈블리 파일을 임포트하면은 프로미스로 감싸서 불러오는데 롤업은 임포트한 결과물이 프로미스가 아니라 함수고 이걸 호출하면은 그래줘야 프로미스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만약 저희가 웹팩과 호환되는 방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은 롤업이나 비트를 쓰는 개발자는 호환이 안 돼서 저희 라이브러리를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러한 임포트 문법은 엄밀히 말해 자바스크립트 표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번들러를 쓰지 않는 서버의 Node.js 환경에서는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맞춰보실 분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웹어셈블리 파일을 문자열로 바꿔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집어넣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인코딩한 문자열을 파일 안에 상수로 넣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이걸 디코딩해서 다시 바이너리로 만든 다음에 메모리 안에서 웹어셈블리를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번들했을 때 별도의 웹어셈블리 파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들링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나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파일 어떻게 로딩하지?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 단점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문자열로 만드는 과정에서 용량이 한 30% 정도 불어납니다. 저의 경우 컴파일된 웹어셈블리 파일이 한 50kB였는데 그걸 번들링한 결과 70kB가 넘게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처음 임포트할 때 문자열을 디코딩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어느 정도 손해가 있고요. 다행히도 요즘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은 웬만한 큰 파일도 약 10ms 이내로 디코딩을 해주기 때문에 성능 면은 걱정할 만큼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웹어셈블리를 개발할 때 모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웹어셈블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도구가 나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웹어셈블리 간의 데이터 전달 그리고 번들링하는 이슈는 저희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웹어셈블리를 개발하기 위해 러스트를 선택을 하면서 널리슬리는 wasm bindge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메모리 안에서 데이터 복사하는 과정을 좀 자동화했습니다. 또한 번들러로 비트를 쓰면서 비트 플러그인 wasm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파일을 임베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모두 다 이렇게 자동화가 돼서 개발자 입장에서 세팅이 엄청 편리해진 것은 맞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웹어셈블리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웹어셈블리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알고리즘이 좀 간단해서 그냥 파일 한 개 들어가는 로직이었는데 이 코드를 러스트로 포팅한 다음에 웹어셈블리로 컴파일하고 비트라는 번들러로 합쳤습니다. 이렇게 웹어셈블리를 도입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PSD 파서 얼마나 빨라졌는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쓰는 브라우저인 크롬에서 측정한 변화입니다. 이 그래프는 웹어셈블리를 도입하기 전과 후의 이미지 디코딩 속도를 비교한 건데요. 디코딩 시간이 약 10%에서 15% 정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롬에 내장된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V8은 서버 환경에 Node.js에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서버에서도 비슷한 성능 개선이 있겠죠. 확실히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보다는 빨라졌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지는 않네요. 저희는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의 성능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에는 크롬이 워낙 최적화가 잘 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걱정했던 메모리 복사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오버헤드 문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파이어폭스와 사파리에서는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미지 디코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던 2배의 성능 개선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앞의 결과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간의 디코딩 성능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바닐라 JS를 디코딩을 했을 때 걸린 시간인데요. 예를 들어 A를 보면은 크롬이 파이어폭스나 사파리에 비해 디코딩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훨씬 적죠. 전반적으로 크롬이 브라우저 중에서는 최소 10%, 많게는 2배가량 빠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웹어셈블리로 디코딩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브라우저 간의 성능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어떤 파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파이어폭스나 사파리가 크롬을 앞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웹어셈블리는 브라우저 간의 성능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브라우저에서 많든 적든 성능은 어쨌든 개선되었죠. 저희가 좀 얻은 교훈을 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거는 우선 속도 하나만 보고 웹어셈블리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최적화된 자바스크립트는 충분히 빠릅니다. 요즘 브라우저들은 자바스크립트 최적화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웹어셈블리는 또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성능 편차가 이렇게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성능 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코드를 웹어셈블리로 바꿀 때는 저희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지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새로 배우고 적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웹어셈블리를 쓰고 싶다면 이러한 장단점을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웹어셈블리는 힙하니 새로운 기술이고 또 쓸모가 많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희 라이브러리 다시 한번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러리는 지금 GitHub과 npm에 /webtoon/psd로 공개되어 있고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기능과 개선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GitHub에서 이슈를 올려서 기능 요청이나 버그 리포트를 해줘도 좋고요. 직접 풀리퀘스트를 만들어서 기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